(2006년 12월) 경기도의 한 버스 정류장. 추운 겨울밤 귀가를 서두르던 한 여성 앞에 SUV 한 대가 천천히 멈춰섭니다. 창문이 내려가고 단정한 외모의 중년 남자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겁니다. 집이 어디세요? 날씨도 추운데 태워다 드릴까요? 여성은 망설입니다. 하지만 대시보드 위에는 귀여운 강아지를 안고 환하게 웃는 남자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쁜 사람일 리 없다고 그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차 문을 엽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경기도 서남부 일대에서 젊은 여성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군포에서, 수원에서, 화성에서, 안양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범인의 그림자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고 경찰 수사는 미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라진 여성들은 모두 밤늦은 시간 홀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런 상황의 여성들만 골라 노린 것처럼. 그리고 그 누군가는 낮에는 성실한 농장 주인으로 두 아들을 키우는 평범한 가장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예의 바르고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아무도 그 친절한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악마는 뿔이 달린 괴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악마는 우리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똑같은 거리를 걸으며 똑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범죄,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붉은 달 미스테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69년 충청남도 서천군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농가 밭이 끝없이 펼쳐진 이 마을은 사계절 내내 고요했고 이웃집게 짖는 소리조차 멀리서 들려올 만큼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평범한 농부였고 그들은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 언젠가 이 땅을 물려받기를 바랐습니다. 소녀는 유난히 얼굴이 반듯했습니다.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도 눈에 띄는 외모였고 어른들은 그를 볼 때마다 참 잘생겼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소년의 눈빛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들여다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골 마을의 착한 아들로 농사일을 돕는 성실한 청년으로만 비쳤을 뿐이었습니다. 농업고등학교에 진학한 그는 생활기록부에 용모가 단정하고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모범적인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선생님들의 눈에는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학생으로 보였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평범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함의 껍데기 아래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조금씩 뒤틀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그는 군에 입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 남성들이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였고 그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군 복무 중 그의 내면에 숨어있던 어두운 본성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부대 인근 마을에서 소를 훔치다가 발각되어 헌병대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1980년대 시골에서 소 한 마리의 가치는 상당했고 이 사건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는 불명예 제대라는 낙인을 안고 군문을 나서야 했습니다. 제대 후 고향으로 돌아온 그를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수군거림이 뒤를 따랐고 부모님의 얼굴에는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그에게서는 부끄러움이나 반성의 기색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남의 일인 양 담담했고 오히려 자신을 의심하는 주변의 시선에 불만을 품는 듯 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가 앞으로 걸어갈 어두운 길의 첫 번째 발자국에 불과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된 그는 여러 차례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 두 아들을 얻었고 이후로도 3번의 결혼을 더 거쳤습니다. 4번의 결혼, 3명의 아들. 숫자만 보면 가정적인 남자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어느 가정에서도 어느 관계에서도 진심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아내들은 하나같이 그의 차가운 내면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지쳐갔고 결국 모두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에게 가족이란 책임져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이용하고 버릴 수 있는 도구에 가까웠습니다. 2005년 그의 나이 36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당시 그는 4번째 아내와 함께 경기도 안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어머니, 즉 장모 역시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세 식구의 가정이었고 이웃들은 그가 성실하게 가장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끔찍한 계획이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10월 30일 새벽 안산의 그 집에서 갑작스러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집 전체를 삼켜버렸고 이웃 주민들이 화염과 연기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해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집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린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2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4번째 아내와 장모였습니다. 2 사람은 채 빠져나오지 못한 채 불길에 휩싸여 목숨을 잃고 만 것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마당에 주저앉아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내와 장모의 이름을 부르짖었고 왜 자신만 살아남았는지 모르겠다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현장을 조사하던 수사관들조차 그를 의심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 화재를 단순 사고로 결론 내렸고 사건은 그렇게 종결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 화재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직접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 보험금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장모를 보험에 가입시켜 두었고 2 사람이 사망할 경우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완벽하게 실행되었습니다. 화재 후 그의 손에 들어온 돈은 4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2005년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2 사람의 목숨값으로 그는 단숨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슬픔에 잠긴 유가족의 역할을 연기하던 그의 눈빛 속에는 이미 슬픔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차갑고 음산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 이토록 손쉽게 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양심의 가책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계획이 들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희열을 느꼈습니다. 4억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손에 쥔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는 더 큰 탐욕과 더 어두운 충동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가면을 쓴 악마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4억 8천만 원. 2005년 당시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을 훌쩍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아내와 장모의 목숨을 담보로 손에 쥔 이 돈으로 남자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생계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 그는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데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깔끔하게 다듬은 머리, 세련된 옷차림,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까지. 거울 속에 비친 그는 누가 봐도 성공한 중년 남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구입한 것은 차량이었습니다. 당시 인기를 끌던 고급 SUV 무쏘를 현금으로 구입한 그는 경기도 일대를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실내 공간과 묵직한 외관을 자랑하는 이 차량은 그에게 단순한 이동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는 이 차가 자신에게 신뢰감을 더해준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차를 모는 단정한 외모의 남자. 누구라도 경계심을 풀 수밖에 없는 조합이었습니다. 보험금을 손에 넣은 후 약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그는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는 척하면서도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재로 두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을 때 느꼈던 그 감각, 타인의 생사를 자신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기묘한 전능감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충동이라 여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충동은 점점 더 강렬해졌습니다. 2006년 9월 초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남자는 무쏘를 몰고 강원도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특별한 목적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딘가로 떠나고 싶다는 막연한 충동이 그를 이끌었을 뿐입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달리던 그의 차는 어느새 강원도 정선에 접어들었습니다. 태백산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이 고장은 깊은 산과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인적이 드문 한적한 길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9월 7일 그날도 정선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차를 몰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23의 젊은 여성이 홀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녀의 이름은 윤 씨였고 이 지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단정한 차림새, 밝은 표정까지. 그녀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평범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남자는 차를 천천히 그녀 곁으로 붙였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마치 길을 잃은 여행객처럼 혹은 우연히 마주친 이웃처럼 자연스러운 태도였습니다. 그는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물었고 그녀는 친절하게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남자는 슬쩍 제안을 던졌습니다. 가시는 방향이 같으니 태워다 드리겠다고. 날씨도 더운데 걸어가시면 힘드실 거라고. 윤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차를 타는 것이 꺼림칙하기는 했지만 눈앞의 남자는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고급 차량, 무엇보다 그 친절한 미소가 경계심을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차 문을 열고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한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남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부드럽던 미소는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만이 남았습니다. 차는 본래 가야 할 방향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가 이상함을 느끼고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물었을 때 남자는 대답 대신 속도를 높였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한 그녀가 문을 열려고 했지만 이미 잠겨 있었습니다. 살려달라는 비명이 차 안에 울려 퍼졌지만 인적 드문 산길에서 그 소리를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자는 그녀를 인적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렵습니다. 한 젊은 여성의 삶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꿈을 이루고 앞으로 펼쳐질 인생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23세 윤 씨는 그날 그 길에서 영원히 멈춰버렸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시신을 산속 깊은 곳에 안매장했습니다. 아무도 찾지 못할 곳, 햇빛조차 닿지 않는 어둠 속에 그녀를 묻어버린 것입니다. 범행을 마친 후 남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묘한 만족감이 감돌았습니다. 화재 때 느꼈던 것과는 또 다른 종류의 감각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한 생명을 지배하고 끝장냈다는 압도적인 성취감. 그것은 마치 사냥을 마친 포식자가 느끼는 쾌감과도 같았습니다. 정선에서 윤 씨가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의 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연락이 끊긴 딸을 찾아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나 목격자도 없고 흔적도 없는 상황에서 사건은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실종 사건으로 분류되어 서류 더미 속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한편 남자는 경기도로 돌아와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고 그 역시 티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선에서의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이 느꼈던 그 감각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소나기에 쥐었을 때의 전율, 자신이 신이라도 된 것 같은 착각. 한번 맛본 그 감각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본격적인 사냥꾼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정선에서의 범행은 그에게 일종의 통과 의례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무소를 몰고 경기도 일대의 번화가와 유흥가를 배회하기 시작한 그의 눈은 이미 다음 표적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정선의 깊은 산속에 묻힌 윤 씨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그 한 명뿐이었고 그 비밀은 그에게 기괴한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2006년의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선에서 돌아온 남자는 석 달 가까이 조용히 지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다음 사냥에 대한 갈망이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선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인적 드문 곳에서 홀로 다니는 여성을 노리면 목격자 없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외모와 차량이 얼마나 효과적인 미끼가 되는지를 몸소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문제점도 발견했습니다. 낮 시간에 대낮에 길을 걷는 여성을 노리는 것은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주변에 지나가는 차량이나 행인이 있을 수 있었고 누군가 그의 차량 번호를 기억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목한 것이 바로 밤이었습니다. 그것도 유흥가 주변,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홀로 귀가하는 여성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경기도 서남부 지역에는 크고 작은 유흥업소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이 번화가마다 네온 사인을 밝히고 있었고 그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밤늦게 퇴근해 홀로 귀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자는 이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늦은 시간 대중교통이 끊긴 뒤 택시를 기다리거나 걸어서 집으로 향했고 누군가 친절하게 태워다 주겠다고 하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곤 했습니다.
남자는 범행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치밀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차량 내부를 꾸미는 것이었습니다. 조수석 앞 대시보드 위에 그는 자신이 키우는 애완견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려두었습니다. 귀여운 강아지를 안고 환하게 웃는 남자의 모습. 이 한 장의 사진이 여성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는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쁜 사람일 리 없다는 무의식적인 안도감, 그것이 바로 그가 노린 심리적 허점이었습니다. 12월 14일, 겨울의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밤이었습니다. 남자는 무소를 몰고 군포 시내를 천천히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번화가의 네온사인 불빛이 어둠 속에서 알록달록하게 빛나고 있었고 유흥업소들은 막바지 영업에 한창이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하나둘씩 가게 문을 닫기 시작했고 일을 마친 여성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눈이 한 여성에게 멈췄습니다.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홀로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밤 추위에 어깨를 움츠린 채 발걸음을 재촉하는 그녀의 모습이 남자의 눈에 완벽한 표적으로 비쳤습니다. 그는 차를 천천히 그녀 곁으로 붙이며 창문을 내렸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함께 집이 어디냐고 물었고 이 추운 밤에 혼자 가시기 힘드실 텐데 태워다 드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여성은 처음에 손사래를 쳤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차를 타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시보드 위에 강아지 사진을 가리키며 집에 기다리는 녀석이 있어서 빨리 가야 한다며 웃었고 저도 이 근처 사는데 가는 길이라 괜찮다고 거듭 권했습니다. 추위에 지친 여성은 결국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운명도 함께 닫혀버렸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성의 마지막 순간이 어떠했는지는 차마 상세히 적을 수 없습니다. 남자는 범행 후 철저하게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손톱을 가위로 일일이 잘라냈습니다. 혹시라도 저항 과정에서 자신의 피부 조직이 손톱 밑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학수사에 대비한 소름 끼치는 치밀함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소지품은 모두 불태워 없앴고 시신은 인적 없는 논밭에 안매장했습니다. 열흘 뒤인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거리마다 캐럴이 울려 퍼지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는 낭만적인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에게 이날은 또 다른 사냥의 밤이었습니다. 그는 수원 시내의 유흥가를 배회하다가 다시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군포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래방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같은 수법, 같은 미소, 같은 제안, 그리고 같은 결말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남자는 동일한 방식으로 흔적을 지웠습니다. 손톱을 자르고 소지품을 불태우고 시신을 은폐했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 기계적이고 냉정한 과정이었습니다. 그에게 피해자들은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 사용 후 폐기해야 할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2006년이 저물어가는 동안 경기도 일대에서는 여성 실종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가족들은 사랑하는 딸이, 언니가,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며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실종되었고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특성상 불규칙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어 정확한 실종 시점조차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이
단순 가출인지 사건인지조차 판단하기 힘들었습니다. 각 지역 경찰서에서는 별개의 실종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군포에서 발생한 실종과 수원에서 발생한 실종을 하나로 연결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사망의 이 거대한 빈틈 속에서 남자는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아니, 빠져나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찰의 추적을 완벽하게 따돌리고 있다는 사실에 희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서남부의 밤거리에는 보이지 않는 공포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공포의 실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몇몇 여성들이 실종되었다는 소문이 돌 뿐 연쇄적인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남자는 바로 그 무지의 어둠 속에서 다음 사냥감을 노리며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새해가 밝아오고 있었지만 그에게 2007년은 더 많은 피를 불을 한 해가 될 터였습니다. 2007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새로운 한 해의 희망을 품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남자에게 새해란 그저 달력의 숫자가 바뀌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들끓는 충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거세지고 있었고 범행과 범행 사이의 간격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정선에서 윤 씨를 살해한 후 석 달을 기다렸던 그가 이제는 단 열흘 만에 다음 범행을 저지르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2007년 새해 첫 주 그의 광기는 완전히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달았습니다. 1월 3일 화성이었습니다. 경기도 서남부의 평범한 도시, 공장과 아파트 단지가 뒤섞여 있는 이 도시에서 남자는 또 한 명의 희생자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표적은 유흥업소 종사자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여성이었습니다. 늦은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던 그녀는 버스 정류장에서 남자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남자가 내민 손이 죽음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 리 없었습니다. 회사원 여성이 사라진 지 불과 사흘 뒤인 1월 6일 남자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안양이었습니다. 수도권 남부의 번화한 도시,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거리에서 그는 또 한 명의 여성을 유인했습니다. 범행 수법은 동일했습니다. 친절한 미소, 태워다 주겠다는 제안, 그리고 차 문이 닫히는 순간 돌변하는 얼굴. 마치 정교하게 짜인 각본을 따르듯 그는 같은 패턴을 반복했고 결과 역시 매번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월 7일 남자는 또다시 사냥에 나섰습니다. 사흘 연속 3명의 여성을 노린 것입니다. 이번 장소는 수원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인 수원은 대학가와 번화가가 밀집해 있어 밤늦게까지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곳이었습니다. 남자는 그 인파 속에서 한 여대생을 발견했습니다. 21살의 연 씨는 대학에서 미래를 꿈꾸며 공부하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는지, 왜 남자의 차에 올라타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선택이 되었다는 사실뿐입니다.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는 사이에 3명의 여성이 남자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1월 3일, 1월 6일, 1월 7일. 범행의 간격이 사흘에서 하루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연쇄살인범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이 쿨링 오프 기간, 즉 범행 사이의 휴지기가 점점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범행 후 일정 기간 동안 충동이 억제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충족감의 지속 시간이 짧아지고 다음 범행에 대한 갈망이 더 빨리 차오르게 됩니다. 남자의 범행 패턴은
미국의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 테드 번디를 떠올리게 합니다. 1970년대 미국 전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번디는 준수한 외모와 뛰어난 화술로 피해자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법대생 출신의 지적인 이미지,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척하며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수업까지. 번디는 자신의 매력을 무기로 삼아 수십 명의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남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정한 외모, 고급 차량, 강아지 사진으로 연출한 친근한 이미지. 이 모든 것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장치였습니다. 번디와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범행에 활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남자는 시신을 유기할 때 자신이 예전에 살았던 곳이나 자주 다니던 지역 인근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의 지형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시신을 은닉하기가 수월했습니다. 어디에 인적이 드문지, 어느 길로 가야 들키지 않는지, 어느 논밭이 주인이 자주 오지 않는지까지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은 그가 오랜 기간 검거를 피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한편 실종자 가족들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화성에서, 안양에서, 수원에서 사라진 딸들을 찾아 부모들은 경찰서를 찾고 전단지를 붙이고 방송에 제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종된 여성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 마지막으로 연락한 시간, 그날 입었던 옷. 부모들은 그 사소한 정보들을 수없이 되뇌며 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다리는 딸들은 이미 차가운 땅 속에 묻혀 있었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남자 한 명뿐이었습니다. 경기도 일대 여성들 사이에서는 막연한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확한 근거는 없었지만 최근 들어 실종 사건이 유난히 많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밤늦게 혼자 다니지 말라는 이야기, 모르는 사람의 차는 절대 타지 말라는 경고가 여성들 사이에서 오갔습니다. 해가 지면 거리에 나서는 것을 꺼리는 여성들이 늘어났고 택시 대신 지인에게 픽업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공포의 실체가 누구인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평범한 이웃의 가면을 쓴 채 우리 곁에 숨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성실한 시민처럼 행동하고 밤이면 사냥감을 물색하러 거리로 나섰습니다. 누구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그가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의 미소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악마는 뿔이 달리고 꼬리가 있는 괴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악마는 우리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똑같은 거리를 걸으며 똑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면 뒤에서는 이미 다음 사냥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 1월에 광란이 지나간 후 남자에게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3명을 살해한 뒤 그는 마치 스위치가 꺼진 것처럼 갑자기 범행을 멈추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그는 더 이상 밤거리를 배회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서남부 일대에서 연이어 발생하던 여성 실종 사건이 갑자기 뚝 끊긴 것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의 실마리가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언론의 관심도 점차 시들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 공포는 서서히 희미해져 갔습니다. 남자가 범행을 멈춘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경찰 수사가 허술하다 해도 이 속도로
계속 범행을 저지르다가는 언젠가 꼬리가 잡힐 수 있었습니다. 본능적인 자기 보호 심리가 작동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충동이 일시적으로 가라앉은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가 한동안 어둠 속으로 완전히 모습을 감추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시기 남자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의 외곽 지역에 터를 잡았습니다.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그곳에는 농가와 축사가 드문드문 자리 잡고 있었고 이웃 간의 왕래도 뜸한 편이었습니다. 남자는 그곳에서 개 농장을 시작했습니다. 넓은 부지에 철조망 우리를 설치하고 수백 마리의 개를 사들여 사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식용견을 키워 도축업자에게 납품하는 축산업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남자는 농장을 돌며 개들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수백 마리의 개가 동시에 짖어대는 소리가 농장 일대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마을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처음에는 소음에 불만을 품기도 했지만 남자가 워낙 예의 바르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이자 차츰 마음을 열었습니다. 인사성도 밝고 부지런한 청년이라며 호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 손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남자는 농장에서 개들을 직접 도축하는 일도 했습니다. 날카로운 칼로 생명을 끊는 일, 따뜻한 피가 손에 묻는 감각, 방금까지 숨 쉬던 존재가 차가운 고깃덩어리로 변하는 과정.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어하는 이 잔혹한 일을 그는 담담하게 수행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이 일은 단순한 생업 이상의 의미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에 무감각해지는 것, 죽음을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농장에서의 생활은 그의 내면에 자리 잡은 어둠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갔습니다. 이 시기 남자는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얻은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어떤 경위인지 아이들이 그와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는 평범한 가장의 일상. 이웃들이 보기에 그는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열심히 사는 가장이었습니다. 아이들 역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농장 일로 바쁜 아버지, 가끔은 무뚝뚝하지만 나쁘지 않은 아버지로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의 이면에는 소름 끼치는 비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운영하던 농장 건물의 뒷마당, 그가 자주 다니던 길목 주변의 땅 아래에는 그가 남긴 끔찍한 흔적들이 묻혀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농장을 방문하는 납품업자도 간혹 들르는 이웃 주민도 함께 사는 두 아들조차도 그 땅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매일 그 땅 위를 걸으며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영위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20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7년의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으며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이 밝았습니다. 그동안 남자는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세상에 알려진 바로는 그랬습니다. 경찰 수사는 완전히 미궁에 빠져 있었고 실종된 여성들의 가족들만이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이 긴 침묵의 시간 동안 무엇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경찰의 추적을 완벽하게 따돌렸다는 승리감이었을까요? 아마도 후자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치밀하게 범행을 수행했는지, 얼마나 완벽하게 흔적을 지웠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7명의 여성이 사라졌지만
경찰은 범인의 그림자조차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에게 이것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희미한 충동에 불과했습니다. 농장 일을 하다가 문득 스치는 생각, 밤에 잠들기 전 떠오르는 기억. 시간이 지날수록 그 충동은 점점 더 강렬해졌습니다. 마치 배고픔이 서서히 차오르듯 그 갈증은 이성으로 억누르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져갔습니다. 20개월 가까이 억눌러왔던 본능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2008년의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붉게 물들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남자는 다시 무쏘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랫동안 농장과 집만 오가던 그 차가 다시 경기도의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20개월간의 긴 잠에서 깨어난 포식자가 다시 사냥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경기도 서남부의 밤거리에는 다시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고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 11월 9일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주말의 여유로운 분위기가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수원 시내의 한 버스 정류장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40을 넘긴 한 여성도 있었습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그녀는 그날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졌고 그녀는 정류장 벤치에 앉아 다음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대의 SUV가 천천히 정류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창문이 내려가고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시느냐고, 버스가 많이 늦는 것 같은데 태워다 드릴까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수법이었습니다. 친절한 미소, 단정한 외모,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차량, 그리고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능숙한 화술까지. 20개월의 공백이 무색하게 그의 기술은 전혀 녹슬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처음에는 사양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차를 타는 것은 꺼림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으니 감기 걸리시겠다며 가시는 방향이 같으니 괜찮다며 거듭 권했습니다. 버스는 좀처럼 오지 않았고 찬바람이 불어올수록 그녀의 거부감은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선택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차 안에서 남자는 처음 몇 분간 평범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별것 아닌 일상적인 주제들. 여성은 점차 긴장을 풀었고 친절한 사람을 만났다며 내심 안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차가 어느 순간부터 낯선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이 이상함을 느끼고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물었을 때 남자의 얼굴에서는 이미 미소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벌어진 일은 차마 상세히 기술하기 어렵습니다. 범행을 마친 후 남자의 행동은 소름 끼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그는 시신을 유기하고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가볍게 핸들을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배가 고파지자 길가의 식당에 들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밥을 먹고 국물을 마시며 방금 전까지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식당 주인이나 다른 손님들 눈에 그는 그저 평범한 손님 중 한 명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남자가 불과 몇 시간 전에 한 생명을 빼앗았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행동 양상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흔히 사이코패스라 불리는 유형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극심한 죄책감과 공포에 시달려야 마땅한 상황에서도 이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공감 능력의 결여, 양심의 부재,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감각. 남자는 이 모든 특성을 고스란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피해자는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 사용 후 처분해야 할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20개월의 공백 기간 동안 남자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그에게 자신감을 더해 주었을 뿐입니다. 7명의 여성을 살해하고도 단 한 번도 의심받지 않았다는 사실, 경찰이 자신의 그림자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는 확신, 이러한 성공의 경험은 그의 오만함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범죄자라고 믿었고 앞으로도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11월 9일의 범행 이후 남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농장에서 개들을 돌보고 아이들과 저녁을 먹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평범한 하루하루. 그 누구도 그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수원에서 한 여성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뉴스에 흘러나왔지만 그것이 자신과 연결될 것이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완벽하게 빠져나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개월간 억눌렀던 충동이 한번 터지자 그것을 다시 억제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11월의 범행 이후 남자의 내면에서는 또다시 갈증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정선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석 달을 기다릴 수 있었던 그가 2006년 말에서 2007년 초에는 열흘, 사흘, 하루 간격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처럼 한번 깨어난 충동은 점점 더 짧은 주기로 그를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12월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말의 분주함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일상에 바빴습니다. 송년회, 크리스마스, 새해 준비. 거리는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되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들뜬 기분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남자는 또다시 사냥감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번화가를 지나는 수많은 여성들 중 누가 자신의 다음 표적이 될 것인지 그는 차가운 눈으로 살피고 있었습니다. 12월의 어느 날 또 한 명의 여성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2008년 12월 19일 금요일이었습니다. 한 주의 끝자락, 사람들은 주말을 앞두고 들뜬 마음으로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군포 시내의 버스 정류장에도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19살의 여대생 안 씨도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이제 막 성인이 된 그녀는 캠퍼스 생활의 설렘과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해가 일찍 지는 겨울이라 거리는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의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안 씨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한 대의 SUV가 천천히 다가와 정류장 앞에 멈춰 섰고 운전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갔습니다. 단정한 외모의 중년 남자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까지 가느냐고, 날씨가 추운데 태워다 주겠다고. 안 씨는 모르는 사람의 차를 타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가 닳도록 들어온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남자는 전혀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뻘 되어 보이는 나이, 친절한 말투, 깨끗한 차량. 게다가 날씨는 유난히 추웠고 버스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순간의 판단이 그녀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결국 안 씨는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차 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남자의 10번째 살인이었습니다. 2005년 화재로 아내와 장모를 살해한 이후 2006년 정선의 윤 씨를 시작으로 경기도 일대에서 7명의 여성을 더 살해했고 이제 안 씨까지 3년여에 걸쳐 10명의 생명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번째 범행이 그의 긴 범죄 행각에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사건이 될 터였습니다. 다만 그 자신은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범행을 마친 후 남자는 여느 때처럼 시신을 논둑에 안매장했습니다. 수없이 반복해온 일이었기에 손에 익은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자는 피해자의 소지품을 뒤지다가 지갑 속에서 신용카드를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피해자의 소지품을 모두 불태워 없애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왔습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카드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지 않을까? 탐욕이었습니다. 3년간 10명을 살해하면서 단 한 번도 의심받지 않았다는 자신감, 자신은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함이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안 씨의 신용카드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변장을 하고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자는 가발을 준비했습니다. 검은색 단발머리 가발을 쓰면 평소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옷차림도 평소와 다르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안산 시내의 한 현금 자동 인출기 앞에 섰습니다. ATM 기기 위에는 어김없이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남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가발로 충분히 위장이 되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카드를 기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현금 인출에는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ATM 기기의 보안 카메라가 그의 모습을 고스란히 촬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의 모습은 비록 가발로 인해 얼굴 일부가 가려져 있었지만 체형과 행동 특징,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타고 온 차량의 일부가 화면 구석에 잡혀 있었습니다. 남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현금 인출에 실패한 것에 짜증을 내며 그 자리를 떠났을 뿐 자신이 결정적인 증거를 남겼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안 씨의 가족들은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대학생 딸이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귀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안 씨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신용카드가 실종 이후에 사용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안산의 ATM에서 현금 인출이 시도된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해당 ATM의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가발을 쓴 남자가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얼굴은 정확히 식별하기 어려웠지만 체격과 행동 패턴, 그리고 화면 구석에 잡힌 차량의 일부가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영상을 단서로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은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함에 빠져있던 남자는 자신이 남긴 이 작은 흔적이 얼마나 거대한 파장을 불러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장의 신용카드, 단 몇 분간의 ATM 앞에서의 행동, 그것이 3년간 미궁에 빠져있던 연쇄살인 사건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수사망이 서서히 그를 향해 조여오고 있었지만
남자는 여전히 농장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시계는 이미 그의 종말을 향해 똑딱거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ATM 보안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분석한 결과 화면 구석에 잡힌 차량이 SUV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해당 ATM 주변의 다른 CCTV 영상들을 추가로 확보했고 차량의 이동 경로를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대의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조합한 결과 마침내 차량의 번호판 일부를 식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번호판 정보를 바탕으로 차량 소유주를 조회한 결과 안산시 상록구에 거주하는 한 남자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개 농장을 운영하는 39살의 남자. 전과 기록을 조회해보니 군 복무 시절 절도 혐의로 불명예 제대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남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2009년 1월 24일 새해가 밝은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경찰 차량 여러 대가 안산 상록구의 한 개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농장에 도착한 경찰은 신속하게 현장을 포위했고 집 안에 있던 남자를 체포했습니다. 남자는 체포 당시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마치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혹은 여전히 자신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듯이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경찰서 취조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남자와 수사관들의 대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여대생 안 씨의 실종 사건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그녀의 신용카드가 당신 손에 있었다. ATM 카메라에 당신이 찍혔다.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하지만 남자는 태연했습니다.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저는 그 여학생을 모릅니다. 신용카드도 본 적 없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의심하는 수사관들을 향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기까지 했습니다. CCTV에 찍힌 사람이 정말 자신이 맞느냐, 가발을 쓴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특정할 수 있느냐, 차량이 비슷하다고 해서 범인으로 단정 짓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는 마치 변호사처럼 차분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취조실의 분위기는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보통의 용의자들은 경찰의 추궁에 긴장하거나 불안해하기 마련입니다. 설령 결백하더라도 취조실이라는 공간 자체가 주는 압박감에 위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이 상황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듯이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수사관들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고 때로는 오히려 질문을 되받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게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카드가 있었습니다. 남자를 체포하면서 동시에 그의 차량도 압수하여 정밀 감식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과학수사대는 차량 내부 구석구석을 살폈고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흔적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차량 조수석 시트 이음새 부분에서 미세한 혈흔이 발견된 것입니다. 남자가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냈다고 생각했어도 현대 과학수사 기술 앞에서는 완벽한 은폐랑 불가능했습니다. 발견된 혈흔에서 DNA를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그것이 실종된 여대생 안 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DNA 감정 결과가 나온 후 취조실의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수사관이 감정 결과지를 남자 앞에 내밀었습니다. 당신 차에서 안 씨의 피가 발견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그제야 남자의 표정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말로 빠져나가려 해도 과학적 증거 앞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한 건의 살인이 아닐 수 있다는 직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일대에서 지난 몇 년간 발생했던 여성 실종 사건들, 시신도 발견되지 않고 범인도 잡히지 않은 채 미제로 남아있던 그 사건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수사관들은 조심스럽게 다른 실종 사건들에 대해서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다른 사건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무거운 침묵이 취조실을 감쌌습니다. 남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남자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진실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군포의 여대생 안 씨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간 경기도 서남부에서 실종되었던 여성들, 정선에서 사라진 공무원 윤 씨, 그리고 2005년 화재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던 아내와 장모까지 3년여에 걸친 연쇄살인의 전모가 취조실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자백은 대한민국 전체를 경악에 빠뜨렸습니다. 취조실에서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2006년 12월 14일 군포에서 납치한 여성 같은 해, 12월 24일 수원에서 사라진 여성, 2007년 1월 3일 화성의 회사원, 1월 6일 안양의 여성, 1월 7일 수원의 여대생 연 씨, 그리고 2008년 11월 9일 수원의 40대 주부와 12월 19일 군포의 여대생 안 씨까지 경기도 서남부에서 실종되어 미제로 남아있던 7명의 여성 모두가 그의 손에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2006년 9월 7일 강원도 정선에서 실종된 23세 공무원 윤 씨의 행방에 대해서도 자백했습니다. 정선 경찰서에서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서류 더미 속에 잠들어 있던 그 사건, 가족들이 3년 넘게 딸의 행방을 찾아 헤매던 그 사건의 범인이 바로 자신이라고 시인한 것입니다. 경기도가 아닌 강원도에서까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수사관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자백이 이어졌습니다. 2005년 10월 30일 안산에서 발생했던 화재 사건. 당시 단순 화재 사고로 종결되었던 그 사건에서 사망한 네 번째 아내와 장모가 사실은 자신이 살해한 것이라고 털어놓은 것입니다. 그는 보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불을 질렀으며 두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4억 8천만 원의 보험금, 그것이 두 생명의 값이었습니다. 총 10명, 아내와 장모 2명, 정선의 윤 씨 1명, 경기도 서남부의 여성 7명, 남자는 3년여에 걸쳐 10명의 여성을 살해한 것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연쇄살인은 대한민국 범죄사에서도 손에 꼽히는 수준이었습니다. 수사 초기, 남자는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 거짓을 늘어놓았습니다. 화재로 아내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자신을 괴물로 만들었다며 피해자인 척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애초에 그 아내를 죽인 것이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정심을 유발하고 형량을 줄여보려는 얄팍한 계산이었을 뿐 그의 범행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탐욕과 쾌락만이 존재했습니다. 현장 검증이 진행되었습니다. 남자는 수갑을 찬 채 경찰 차량에 올라 자신이 시신을 안매장한 장소들을 안내했습니다. 농장 인근의 논밭, 야산 기슭의 외진 곳, 인적 드문 길가의 풀숲.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마다 참혹한 진실이 묻혀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 장소들을 파헤치자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유골들이 하나씩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검증 내내 남자의 태도는 소름 끼칠 정도로 담담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설명하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고 목소리에는 떨림 한 점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일을 회상하는 것처럼 혹은 남의 일을 전하는 것처럼 무덤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될 때마다 현장에 모인 사람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지만 정작 범인인 그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장 검증에는 일부 유가족들도 참석했습니다. 몇 년째 딸의 행방을 몰라 가슴을 졸이며 살아왔던 부모들, 혹시라도 살아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을 버리지 못했던 가족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식의 유골이 흙더미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내 딸아 하며 땅을 치고 울부짖는 어머니의 모습,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뒤돌아서는 아버지의 모습. 현장은 비통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절규의 한복판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의 원망 어린 시선이 그에게 쏟아졌지만 그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고개조차 숙이지 않았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떤 유가족은 그에게 달려들려다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남자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면서 언론은 일제히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남자의 얼굴 사진이 전격 공개되었고 전국의 안방에 그의 모습이 송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화면 속 그의 얼굴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부드러워 보이는 인상, 어디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평범한 외모. 그 얼굴 뒤에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악마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런 얼굴로 어떻게 저런 짓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악마는 뿔이 달리고 이빨이 뾰족한 괴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악마는 이웃집 아저씨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절하게 웃으며 차를 태워주겠다고 손을 내미는, 그래서 더욱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고 여성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어떤 친절을 경계해야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2009년 4월 22일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법정. 남자는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부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유가족들과 취재진,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빼곡히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3년여에 걸쳐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연쇄살인범에게 어떤 형량이 선고될 것인지 전국의 이목이 이 법정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긴 판결문의 끝에서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방청석 여기저기에서 탄식과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유가족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넘게 딸의 행방을 몰라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온 부모들, 시신이라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 온 가족들에게 이 판결은 일종의 마침표이자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은 어떤 판결로도 치유될 수 없었지만 적어도 범인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는 사실이 작은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생명의 존엄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쾌락과 탐욕을 위해 무고한 여성들을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했으며 범행 후에도 일말의 죄책감 없이
평범한 일상을 영위했다는 점에서 교화의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자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인간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것이라며 사형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상고 역시 기각되었고 마침내 사형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0명의 생명을 앗아간 연쇄살인범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고 형량이 선고된 것입니다. 사형이 확정된 후 남자는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형은 1997년 이후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은 수감자들은 교도소 내 특별한 구역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남자 역시 그곳에서 무기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감 생활 중에도 남자에게서 반성의 기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도소 안에서도 그의 본성은 여전했습니다. 그는 다른 재소자들을 심부름꾼처럼 부리며 마치 왕처럼 군림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식을 받아 나눠주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보다 약한 재소자들을 수족처럼 거느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10명을 죽인 살인마가 교도소에서조차 반성은커녕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니 남자는 자신의 체포를 운이 나빠서 들킨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용카드에 손을 대지만 않았더라면 영원히 잡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신의 완벽한 범죄가 한순간의 탐욕 때문에 무너졌다고 여기는 듯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죄책감이나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잡힌 것에 대한 분함, 자신의 실수에 대한 후회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향한 사과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수감 이후에도 그는 진심 어린 사죄의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피해자들의 이름을 기억하는지조차 의문입니다. 그에게 그녀들은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 사용 후 폐기한 물건에 불과했으니까요. 한 남자의 비뚤어진 욕망이 앗아간 10명의 고귀한 생명. 그녀들에게는 각자의 꿈이 있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으며 펼쳐질 미래가 있었습니다. 23세의 공무원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참이었고 19세의 여대생은 대학 생활의 설렘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언니이자 동생이었으며 누군가의 친구이자 연인이었습니다. 그 모든 가능성이 한 남자의 손에 의해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딸을 잃은 부모들은 여전히 그날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딸의 생일이 지나갈 때마다 가슴 한켠에서 피어오르는 그리움과 분노를 사귀며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상처, 평생을 짊어져야 할 고통, 그것이 이 사건이 남긴 진짜 비극입니다. 사형 판결을 받은 남자는 현재까지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한 그는 계속해서 숨을 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성 없이, 사과 없이 그저 자신만의 세계 속에서 정의란 무엇이고 응보란 무엇인지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붉은 달 미스테리였습니다.